지난번 1편 후랭이 TV 영상 하나하나 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네. 저도 이야기를 정말 여러 채널에서 여러 루트로 막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김재균 소장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네.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하면 어떡해. 네. 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때 사실 이게 영상마다 끊어서 클립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도 후랭이 TV에서 김재균 소장 11부였죠? 네. 저희 11부작 대하 드라마가 써졌었는데 어서 폭락론자가 출연한 줄 막 불나 있고 막 건물 그렇죠. 불타고 막 있고. 핵폭탄 터지고 하면서 뭐 사지 마라, 뭐 재건축 사지 마라, 리모델링 사지 마라, 가로주택 하지 마라, 네. 빌라 사지 마라, 상가 사지 마라, 무슨 뭐 다 사지 말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해가 제가 맨 처음에 썼던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부동산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 첨예하고 근데 초보자는 어려운 것들 하면 안 된다. 이게 뭐 상가 토지 돈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까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거 놔두고 일단 쉬운 거부터 해라. 초보자는 뭐 그게 핵심이었었기 때문에 뭐 상가가 그게 다 떨어지나요? 뭐 오피스텔도 다 그 와중에 올라가는 오피스텔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들. 오피 혐오자. 네, 오피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들 이런 애들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댓글마다 저도 쭉 다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댓글도 한번 많이 봤는데 좋은 내용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너무 일반화한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죠. 일반화를 하는 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대부분 안 올라요. 대부분 안 오르고 안 오르는 되게 어려운데 그 중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오히려 그런 사례를 가지고서 반증이죠. 근데 틀렸다. 여기 봐라.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역주택조합도 성공한 지역주택조합들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 보고 지주택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일단 좀 오해다.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 당연히 다 있고요. 뭐 상가 전문가, 토지 전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버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또 핫하잖아요. LH 이제 땅 투자로 아주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전때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초보자면 일단 아파트 투자부터 공부하고서 들어가는 게 순서지. 뭐 저도 뭐 상가 투자, 토지 투자 잘 몰라요. 이게 뭐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제 알면 이게 어렵다는 것도 알거든요. 내가 완전히 진짜 전문가가 그 분야의 1등이 돼가지고 그 와중에서 돈 버는 상품들을 가려내느냐라는 건데 오히려 모르면 용감하다고 우리 무식하면 용감하다고도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니고 일단 알면 안 좋은 단점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일단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폭락문자가 돼버려서 김재균 소장은 재개발 전문가니까 재개발 말고 다 하지 말래 라는 결론이 네.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하면서 막 이사 부동산 대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벌써 이사 대책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갔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사 대책이 어떤 대책이냐 라는 내용들은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사 대책 자체는 그냥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냥 도심에 공급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심직, 우리가 그동안 공급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애초에 공급을 안 했었죠. 공급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공급 자체를 안 하고 전에 후랭이 TV에서도 했었던 게 우리가 수요 억제 정책은 일명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중심지가 더 올라가는 규제의 역설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규제를 서울이 제일 세고 강남이 제일 센데 강남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거는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한 채로만 간다. 다주택자들 다 이제 나라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도 그때 빌라 안 좋다라고 했었던 것도 서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강남 반포 하면 대단하잖아요. 반포에도 찾아올 빌라들 많거든요. 그 반포 빌라도 3년 전과 지금 가격이 1억도 안 올라간 빌라들 찾아보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 반포고 뭐고 그냥 일단 빌라 자체를 사람들이 그 반포 빌라를 최종 1주택으로 안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빌라가 요즘 올라가는 애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애들, 이제 뭐 재개발 예정지, 가로주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데들만 몇 억씩 올라갔지 아무런 이슈 없는 빌라들은 그 강남이라 하더라도 안 올랐다. 이게 결국 수요 억제 정책으로 쭉 가는 그 내용의 핵심 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요 억제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발표한 게 뭐예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경기도 집값 잡기. 당장 우리 고향 창릉에 딱 창릉 신도시 38,000세대 짓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반발해요? 일산. 일산.
왜냐? 일산, 우리 상기 신도시 딱 완성될 시점이 이제 일산은 한 30년 차 이제 돼갈 거거든요. 뭐 재건축도 다 막아놔. 뭐 되는 것도 없어. 근데 훨씬 서울에 가까운데 그렇게 38,000세대 신축 대단지가 형성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이제 보다 외곽 지역에 있는 수요가 뺏기는 거지 중심지는 안 뺏긴다는 거예요. 창릉 지었다 해가지고 은평구라든지 마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이런 거 있나요? 막 글로 이주하고 뭐 이런 거는 글쎄요. 없죠. 뭐 우리가 하급지로는 잘 안 떠나가요. 물론 여기서의 수요가 서울, 뭐 상암이라든지 이쪽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크지 않아요. 관심 없고 오히려 창릉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다가 교통대책 없다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결국 GTX 뚫은 거고 상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GTX도 이제 같이 본격적으로 시동되는 타이밍이 그때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GTX A는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또 고양선도 새롭게 이제 신설되면서 움직이겠다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옆에 수색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뭐 고양선도 지나간대 뭐대 하면서 오히려 교통호재가 더 생긴 거죠.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번에 상기 신도시 추가 대책 나왔잖아요. 2021년도 2월 24일에 발표를 했는데 광명 시흥에 갔다가 딱 7만 세대 상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지으면 광명 뉴타운이 떨어지냐? 아니거든요. 거기가 더 위에다 보니까 광명 시흥을 지어버리면 이제 더 외곽 지역들 우리 진짜 시흥이라든지 진짜 쉬운. 네, 더 멀리 있는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수요들을 걔네가 흡수하는 거지. 철산에 살던 사람들이 걸로 갈까요? 안 가요. 일부는 가겠지만은. 뭐 그렇죠. 일부는 가겠지만 그게 관심 없고 오히려 이번에 대책 발표 내용들 잘 뜯어보면 거기를 되게 길쭉하게 거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위성지도 보면 양옆으로 다 산이에요. 막혀 있다 보니까 길쭉하게 거기는 다 교통지옥이 생기게 딱 뻔하거든요. 뭔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7호선, 1호선, 2호선, GTX, B노선 환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교통대책 세우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심 입장에서도 그건 호재예요. 그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까 아 이게 결국 상기 신도시 자체는 그냥 봉창 두드리는 거죠. 우리가 막 서울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멀쩡히 있었던 경기도 집값 막 두드려 잡고 그런데 막상 경기도 집값도 그냥 못 잡아요. 왜냐면 경기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가 생각보다 되게 높거든요. 그게 경기도의 악재는 악재지만 당장 일산 얘기는 했었지만 일산 창릉 발표했었을 때만 해도 일산은 정말 안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산 주민들 데모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작년부터 일산 집값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일산이 지금 그 정도 인프라에 그 정도 서울 접근성 있는 곳에서 지금 제일 싸요. 경기도 다른 데 다 올랐으니까. 아, 공감합니다. 그렇게 가서 올라가는 건데 아무리 뭐 악재는 악재예요, 창릉이. 근데 일산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일산 말고 대안이 다른 데들 보면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갖다가 결국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수도권의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잖아요.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대책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있었을 때 상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결국 그 유명한 거 강남이 좋습니까? 이야기도 그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어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결국 경기도면 자꾸 지으니까 서울 집값 못 잡는다는 비판들은 이전부터도 많았었던 거죠. 그거를 잡겠다는 게 이제 변창흠 장관이 나타나서 서울 공급을 하겠다. 야, 이게 우리 30만 원 넘게 짓겠다라고 했거든요, 수도권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뻥카가 너무 심하고요. 그런데 이제 도심에다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론이 나타나는 거죠. 도심에 빈 땅이 있나요? 없죠. 없죠? 네. 뭐 진짜 남들 우스갯소리로 한강 메워가지고 아니, 땅이 많다고 하는 분도 있긴 한데. 아, 네. 없죠? 없어요. 없어요. 이제 찾아보세요. 진짜 없어요. 그게 이미 여러분들이 잘 공급 대책 했었을 때 상기 신도시 보면 신도시만 기억하는데 짜잘하게 중소형 택지지구도 많이 선정을 해놨어요. 서울에도 여기 하면서 막 발표한 데도 있는데 보면 뚜껑 까보면 여기 막 100세대 짓겠다. 여기 300세대 짓겠다. 많아요. 여기 1000세대 짓겠다. 그럼 되게 산발적으로 서울에도 택지를 긁어 모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강병북로 올림픽대로 지하화하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버리면서 우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 병풍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뭐 동부이천동 앞에 막 여기 매립해 놓고 쫙 그냥 50층 쫙 지어서
그렇게 공급하겠다. 진짜 그렇게 공급하면 뭐 공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솔직히 그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성도 좀 떨어지고 안전성도 그렇고 네. 주민 반대도 그렇고 이게 그런 식의 뭔가 창조 경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빈택지는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도심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열광하는 게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근데 이 재건축도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재개발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네. 정부가 재개발하세요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재개발 말고 다 죽여버린 거죠. 아파트도 다주택자 규제 중과 앞으로 얘기할 거 빌라도 막 현금 청산 이슈 빵빵 터지고 네. 그 다음에 분양권 죽여버렸죠. 이제 6월 1일 이후로는 끝. 분양권 이제 세금이 그냥 빵 터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재건축도 규제는 뭐 이미 너무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그냥 다 규제예요. 그냥 살아남은 게 재개발밖에 없었던 거야. 돌아보니까 나 말고 다 죽은 거야. 다 쓰러져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냥 재개발이 좋은 건데 근데 제가 그 얘기 했더니 너는 재개발 전문가니까 업자라고. 재개발 업자니까 재개발하려고 재개발만 좋대. 근데 사실이에요. 그러면 좀 되먹고 싶어요. 재개발 말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상가, 토지, 오피스텔 뭐 얘기는 하는데 걔네들도 반사이익인 거죠. 뭐 주택들 다 규제하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상가, 토지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보려고 했을 땐 재개발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건데 이 얘기들 왜 서론이 좀 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고 서울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 중 하나가 사실 서울의 공급은 생각보다 많아요. 빌라 되게 많이 짓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빌라를 별로 관심을 안 갖잖아요. 우리가 신축 빌라를 제가 빌라 욕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막 댓글마다 그런 말들이 많아요. 빌라 왜 이렇게 안 좋게 하냐. 사람들 빌라 다 사는 동네고 빌라 너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라가 안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런 댓글들도 있어요. 뭐 제가 빌라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빌라 검색하면 뭐 경제 TV에 나오는 그 전문가분들은 빌라 사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저랑 다른 얘기 하는데 왜 빌라 안 올라가고 뭐 이제 듣기 싫은 얘기를 싫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데 이제 빌라 공급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행이라고 했었을 때 앞서서도 LH가 대표적인 제일 규모가 큰 시행사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 우리 시행사랑 시공사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시공사는 말 그대로 건설을 하는 거고 시행사는 그거를 갖다 발주만 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시행사를 보았을 때 LH는 건설을 안 해요. 그냥 말 그대로 발주를 줘서 도급 계약해가지고 너네 이거 지어 라고만 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디벨로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다 소규모예요. 빌라 시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그냥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만 해도 규모가 꽤 크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시행이면 되게 커요. 근데 대부분 다 빌라 짓는 사람들이 90%예요. 그러면서 빌라 땅 찾아서 빌라 짓고 공급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빌라가 오히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안 올라가는 데는 그 부분도 있는 거예요. 희소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빌라를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찾는데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고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죠. 빌라 그 반포도 3년 전이랑 지금이랑 1억도 안 올라간 빌라들 찾아보면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빌라는 되게 안정적이었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요즘 서울 집값 뭐가 비싸요. 빌라 싸요. 빌라 들어가세요. 수준 맞춰서 가세요. 라고 하면 쟤 뭐야? 라고 하겠죠. 그거 또 기분 나쁘다. 그렇죠. 또 기분 나쁘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왜 다들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서울에서만 직장 찾냐 지방에 일자리 널렸다라고 하니까 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중동가라고 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동가라고 젊은이들한테.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도 뭐 지금 지방 집값 싸다고 지방 가세요라고 하면 애초에 일자리가 다 서울에 있는데 애초에 집값이 비싼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가 결국은 아파트를 원하는 거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빈택지가 없고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혼합돼서 이사 대책이 터진 거예요. 제가 이게 떡밥들이 막 쫙 뿌려왔죠. 그래서 이사 대책이 결국 어떻게 됐냐. 제가 핵심 키워드를 얘기했었죠. 도심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게 핵심인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보니까 제가 말했었던 게 빈택지가 없네. 빈택지를 어떻게 마련해야겠어요. 다 이미 지금 다 지어져 있는데. 그렇죠. 네. 없으니까 부시고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부시고 지어야 되죠. 밀고. 우리가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딱
지정해 놓고서 다 수용해 나가면 돼요. 네. 근데 도심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발표된 게 우리 공공 직접 시행을 하겠다가 이사 대책에 나온 거예요.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합은 완전히 해산시켜버리고 LH 혹은 SH가 직접 다 가면서 우리가 다 해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다 늘려가지고 우리가 다 지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우리가 공급도 하고 이게 이사 대책의 핵심 내용인 거고 또 여기서 또 난리 나고 했던 내용들이 이사 대책 보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얘기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어요. 용어 구분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네. 사람들이 이거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이사 대책 터지고서 이제 부동산 기자님들한테도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기자님들도 맨날 헷갈려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공공재개발은 5, 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나타난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공재개발은 공동시행자 방식이에요. 조합이 살아있고요. LH, SH가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가는 게 공공재개발. 그리고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건축 얘기가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역시 조합과 LH, SH가 같이 가겠다라는 개념이 공공재건축. 그런데 공공재건축은 아무도 신청을 안 했죠. 관심도 없죠. 공공재건축 신청 컨설팅만 받아보겠다라고 했더니 막 조합원들이 난리치죠. 거품 물면서 야 거기 컨설팅 왜 넣어? 우린 공공 안 가라고 하면서 막 조합장 저거 탄핵시켜야 된다고 막 끌어내려라. 그러니까 막 조합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컨설팅만 받아본 거예요. 해도 막 반발하니까 다시 막 나 컨설팅 안 받을 거예요. 회수하고 그게 공공재건축이었었는데 근데 이게 명함이 일단 갈렸어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방금 전에 공공재건축은 아무도 신청을 안 하려고 했었던 게 메리트가 없었어요. 저도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영상이 있었었는데 욕이 되게 많이 달려있어요. 제가 공공재건축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에요 라고 했는데 공공재건축 뭐 정부한테도 뒷돈 받았니? 아니 제가 뭔 정부한테 뭔 뒷돈을 받아요 제가. 그러면서 막 얘기 나왔었던 게 일단 공공재건축 개념이 뭐였냐면 핵심은 용적률을 올려주고서 절반은 우리가 인센티브로서 공공이 가져가겠다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선모사라는 거죠. 이게 용적률을 갖다가 예를 들어 600% 좀 너무 그런가? 300%에 올려줬어요. 근데 150%는 임대주택을 뺏어가고 150%는 조합이 남으니까 뭐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그대로 살아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뭔가 더 많이 지었다고 재건축 분담금은 더 걷고 일반 분양 숫자가 늘어나는데 분양가 다 통제하니까 그냥 조선모사죠. 뭔가 생색 내주는 것처럼 사실 이득은 다 챙겨가고 그런 거에서 공공재건축이 그게 반발했었던 게 그게 첫 번째였었던 거고 저도 그래서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거다가 제 결론이었었고요. 실제로 공공재건축은 말이 많았었던 거고 그에 반면 공공재개발은 엄청 뜨거웠어요. 공공재개발 우리도 공공재개발 신청하겠다.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왜 다 이렇게 갔을까요? 제가 후랭이 TV에서 이전에 재개발 예정지 어렵다라고 했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답이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결정적인 차이가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도정법상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 뭐 이런 식으로는 있긴 한데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말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앉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으로는 재건축은 민간에서 원해서 상향식이거든요. 민간에서 우리 재건축할 거예요. 안전진단 신청하고 조합 설립 인가하고 그래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게 재건축인 거고 재개발은 주민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살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보니까 여기는 낙후됐어. 여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하면서 딱 지정해 버리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사실 폭력적인 내용이긴 해요.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해버리면 아무런 인허가가 안 나요. 뭐 내가 뭐 증축, 개축, 대수선 아무것도 안 되고 신규 인허가 당연히 안 나고요. 우리 썩빌이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썩빌 투자 하면서 막 진짜 집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새도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추진이었어요. 그렇죠. 도장 찍으세요. 나타나서 조합 설립 인가 나서 가는 거다 보니까 애초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온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재건축은 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간 게 재건축. 재개발은 그냥 정부가 하라고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다른 거죠. 그런 게 핵심적인 내용의 이면에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핵심은 하향식이란 거예요.
일단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예정지들 우리 이렇게 낙후됐고 노후도도 안 맞는 데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노후도가 충족한 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후도 맞고 동의를 받아서 우리 여기 재개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주민들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의견을 넣을 수 있다,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제안을 받고서 서울시장님께서 그러네 라고 하면 지정해 주는 거고, 싫은데 라고 하면 지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시장님 마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은 애초에 구역 지정 자체가 엄청난 난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게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라, 이 얘기를 어디 막 거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세뇌당할 정도로 듣거든요. 그래도 그 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만큼 그 전에 예정지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 투자인데 그러면 제일 큰 관문이 이제 구역지정부터거든요. 근데 그 구역지정을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해제면 해제했지 신규 지정을 안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출발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재개발들은 그냥 공공으로라도 가자, 공공 재개발 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냥 선택지 이거예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래돼도 그래도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막 이익 다 삥 뜯고, 그리고 막 공공 아파트로 짓게 되면 임대 아파트도 너무 많고 이거 싫다라는 거죠. 그렇게 선택지가 가게 되는데, 재개발 입장에서는 그냥 빌라냐, 그것도 노후도 막 심각해서 막 썩어가는 빌라냐, 네. 공공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냐, 이렇게 선택되니까 그래도 아파트 가자 라는 거예요. 빌라보단 아파트다, 공공 임대주택 좀 지으면 어때, 그래도 아파트가 낫지 하면서 공공재개발 신청들을 많이들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들은 되게 막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대책에서 나온 공공재개발은 약간 좀 다른 얘기예요. 이 후랭이TV 시청자분들은 이 공부를 좀 그래도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지, 다른 데서는 이렇게 깊게는 잘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스텝별로 가게 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일단은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이사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다른 개념이구나.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그냥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말하면 헷갈리니까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공동시행자 방식, 그거는 도정법에도 나와 있어요. LH, SH랑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은 도정법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갖고 온 거고, 그래서 도정법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조합을 아예 없애버려요. 조합 없애버리고 LH, SH가 단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은 내 땅 다 현물출자하는 거죠. 그냥 현물출자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땅 다 LH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LH가 그 땅 가지고서 건물을 막 짓는 거죠. 아파트 지어가지고, 여기는 입주권이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우선 공급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왜냐? 입주권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입주권은 조합원들이 내가 현물출자해서 받는 게 입주권이고, 분양권은 청약 당첨돼가지고 받는 게, 일반 분양 받는 게 분양권이잖아요. 입주권도 아니고 분양권도 아니야. 그래서 우선 공급권이라는 내용이 솔직히 저도 처음 봤어요. 이번에 대책에서 처음 용어가 나타난 건데, 이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라고 한 게 이번 이사 대책인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LH가 혼자 진행하면 양질의 아파트가 지어질까요? 누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와, 되게 핵심이에요. 누가 짓는 거예요? 라는 얘기는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LH가 직접 짓는 줄 알아요. LH, SH가 집 짓는 줄 아는데, 제가 처음에 시행사랑 시공사랑 다르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SH, LH는 시행사지 직접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발주해가지고 그걸 도급 계약한 건설사들이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휴먼시야 이거는 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현실을 파고 들어갔을 때 LH, SH가 근본적으로 이상한 주택들밖에 안 지어지는 게, 자기네들이 직접 짓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발주만 하잖아요. 그리고 LH, SH는 맨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게 토지 막 그거를 하고 이제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 용도 변경의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서 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평당가를 엄청 후려쳐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넉넉하게 안 주고 하다 보니까 1군 메이저 시공사들이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급순위 한참 밀리는 데들이 그거라도 진짜 하면서
브랜드도 없는 데들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도 솔직히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실공사 나타나고 철근 빼먹었다. 뭐 LH 어디 뭐 임대주택 들어갔더니 뭐 방음이 제대로 안 된다. 원래 있었던 두께보다도 낮게 지었다. 뭐 보니까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 물 샌다. 맨날 그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이게 뭐 LH 잘못은 아니죠. 그 건설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근데 그게 원흉은 LH에 있죠. 공사비를 넉넉하게 안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곡동 내곡동 보면 1군 메이저 건설사들도 지었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때는 솔직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놀릴 순 없잖아요. 뭐라도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그냥 놀리면 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뭐 적자 수주를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조선업들 좀 괜찮다는 얘기도 뭐 수주 많이 한다 얘기하지만 그게 플랜트 우리가 그 도크라고 하죠. 도크를 놀리기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수주해서 이렇게라도 하자면서 적자 수주 많이 하는 것처럼 매출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일정 매출 규모는 만들어야 되니까 놀릴 수는 없으니까 급여는 계속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자 수주해서 가는 건 거지 LH, SH가 발주 준다 해가지고 막 1군 건설사들이 막 들어가서 할까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문점이 이거죠. LH, SH 들어가면 이상한 아파트 짓는다. 휴먼시아 2탄 생긴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건 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조합은 해산하지만 이제 브랜드 선택권은 주민들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그게 참 웃긴 거가 시공사 선정권은 준다 했는데 시공사들이 참여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메이저 시공사들이 없고 보니까 여기서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B 브랜드 여기서 막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게 없는 거죠. 듣보. 선택은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선택할 게 없어. 이런 느낌이 돼버릴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이사 대책 나오고서 저도 이제 뭐 건설사들 뭐 출연도 하고 뭐 이제 좀 친한 소장님들도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건설사 소장님이 얘기하는 게 뭐 관심 없어요. 뭐 들어가겠어요? 설령 참여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다, GS 자이다, 대림 이편 세상이다. 당연히 일단 아크로, 현대 DH 이런 건 안 들어갈 거고요. 근데 힐스테이트가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자이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하위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거죠. 뭐 자이가 아니라 자삼. 자산 뭐. 자사. 뭐 힐스테이트가 아니라 뭐 힐스테이트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서브 이렇게 임대주택용 보급형. 보급형 브랜드. 우리가 뭐 갤럭시 그쵸, 시리즈 있으면 S 시리즈가 아니라 그쵸. 뭐 인도에서는 뭐 F 시리즈인가 뭔가 뭐 그런 것도 있대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서브 브랜드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얼마나 잘 짓겠냐는 거죠. 왜냐면 단가들을 계속 후려치고 정부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좋은 아파트를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싸게 넘기는 게 많이. 마진을 많이 남겨서 최대한 많이 짓고 그게 목표다 보니까 뭐 커뮤니티 잘 짓겠다 하더라도 뭐 그게 뭐 그 결과는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그 뭐 경기도만 하더라도 임대 아파트들 SH, LH에도 지은 데도 많거든요. 당장 세곡동, 내곡동 가봐도 많아요. 거기도 1군 메이저 건설사들이 지은 데들 많거든요. 우리가 잘 찾아보면 말 많아요. 그런 데들도 뭐 오죽하면 그냥 아예 대놓고 우리가 뭐 아크로, DH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초고가 브랜드 붙여도 하잔 터지거든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신경 안 쓰니까 이게 문제점들이 그래서 많다. 그런 점들이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사실 괜찮았어요. 현금 청산 이슈가 나와요. 근데 이 현금 청산 이슈가 이게 제가 터뜨렸거든요. 그 이사 대책 초반에 나왔었던 영상들 보다 보면 저도 모니터링들을 쭉 해봤거든요. 죄다 막 이사 대책 뭐 공급 위임이 없다.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LH 공급해봤자 뭐 이게 과연 대체제가 될 거냐. 기존 신축 아파트 전혀 안 흔들린다. 이런 내용들은 많아요. 뭐 저도 뭐 그걸 중심 있게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현금 청산이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이거를 제대로 다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잘 모르니까. 이게 뭐 부동산 전문가들 뭐 그분들이 비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투기 방지 대책은 한 페이지로만 있고요. 그 한 페이지에서
네 줄이에요. 네 줄. 네 줄밖에 없어요. 현금 청산 내용이. 앞으로 우리 대책 발표 이후로 새롭게 신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우선 공급권을 안 준다. 그리고 괄호 열고서 현금 청산한다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미친 거죠. 이게 재개발을 좀 아시는 분들, 재건축을 좀 아시는 분들은 현금 청산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못 쓴다라는 걸 좀 알아요. 우리가 뭐 일명 신축 빌라 입주권 뭐 안 나와서 현금 청산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은 해도 엄밀하게 말하면 현금 청산은 아니에요. 그 빌라 막 우리 신축 빌라 막 지어가지고 여러 개가 있으면 뭐 8개의 빌라를 지었어요. 거기에서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게 현금 청산은 아닌 거거든요. 공유 8분의 1 지분을 들고 있는 거지 청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금 청산은 완벽하게 청산 조합원으로 분류되면 청산인데 와 저는 현금 청산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쓰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딱 4줄짜리거든요. 이게 우선 공급권을 안 준다라고만 써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역으로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우선 공급권이 뭐냐라고 파고 들어가면 이제 이번에 나왔었던 공공 직접 시행으로 가면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 나오고요.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뭐냐면 우리 중공업 지역, 저층 노후 지역, 그리고 역세권. 여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우선 공급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 그리고 공공 뭐 그냥 쉽게 우리가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중공업 지역에서 우리가 LH가 딱 짓게 되면 여기는 2월 4일 이후로 신규 계약한 사람들이 다 현금 청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그동안 도정법상에 입주권 안 주는 조항들 같은 경우는 일명 쪼개기 하지 말라라는 거고 예를 들어 뭐 2008년 7월 30일 이후로는 뭐 새롭게 건설된 이제 신축 빌라들은 입주권 안 준다. 뭐 2003년 12월 30일 이후로 쪼개기한 토지라든지 전환다세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걔네들을 안 준다는 거지 멀쩡한 애들은 이후에 거래한다 하더라도 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현금 청산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숨 막히는 거죠. 앞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빌라가 어느 순간 청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되게 애매한 거가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와 일단 중공업 지역대 사실 변창흠 장관 오고서 중공업 지역대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왜냐하면 변창흠 장관 자체가 본인이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뭐 중공업 지역 건설하겠다. 저는 이거 개념적으로 되게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의 중공업 지역들은 사실 공업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가 오래예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요즘 중공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식산 센터만 엄청나게 짓는 거잖아요. 지산밖에 그렇게 뭐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 여기다가 아파트 짓겠다. 일반인들은 못하지만 그냥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이 가버리면서 짓겠다라는 건 저는 그건 되게 괜찮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후로는 다 청산해버리니까 거리가 싹 막혔죠. 그리고 빌라 지역들도 지금 사실 되게 웃긴 게 빌라가 가격대들이 근래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예정지대에 좀 가능성이 있을 만한 데도 올랐는데 지금 찬바람 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현금 청산 당할지 모른다가 첫 번째.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350m예요. 근데 우리 서울이 여기 얼마나 많아요.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역세권, 이렇게 역세권, 이렇게 역세권 해서 우스갯소리로 여기에서 351m에 있는 빌라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그 정도로 뭐 이게 역세권 하다 보면 어지간한 빌라들이 다 역세권에 들어가고 사실 그것만 피하면 되냐 했더니 저층 노후 지역들은 사실 개념도 모호해요. 저도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이게 저층 노후의 개념이 뭐냐? 한 달째 답변이 안 와요. 사실 어떻게 내가 그냥 지정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되게 웃긴 정책인 거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더 웃긴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이사부동산 대책은 그나마 이게 주민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뭐냐면 주민 동의율을 우리가 뭐 공공 직접 시행 간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멋대로 지정하진 않겠다. 주민 동의율 3분의 2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그렇고 우리가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들도 주민들이 원하면 간다라는 건데 사실 생각보다 주민들이 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냥 그 빌라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것보다 그래도 공공 아파트라도 짓는 게 어디야. 제가 얘기했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명함이 갈렸다고. 공공재개발들은 생각보다 신청 많이 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공 직접 시행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 만한 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왜냐면 공공으로 가도 그래도 아파트 받는 게 나니까. 방금 전에 뭐 노브랜드 아파트 지어도 그게 어디예요? 뭐 아파트는 아파트니까 그렇게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건 3분의 2라는 게 엄청나게 커요.
있어요. 지금 후랭이 TV 막 한창 얘기 나오고 있는 그 경실련 그분 네. 얘기 영상 좀 재밌게 봤었었는데 네. 그분이 했었던 말 중 하나가 그분이 뭐라 했어요? 75% 동의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국가가 어딨냐고. 그분이 했었던 말 중에서 인상 깊었었던 게 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그렇게 토지 수용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기사 본 것 같아요. 뭐 우리 고속도로 짓는데 이 집이 자기 안 팔아가지고 알박기 해가지고 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 저도 사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공산주의 중국도 생각보다 되게 민주적이다. 남의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수용하고 부시고 막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미 상기신도시도 뭐예요? 그게 다 논밭 수용이거든요. 아 나는 집 필요 없다. 난 농사 짓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강제 수용하는 법률인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도 우리 75%가 그것도 그렇게 되게 어렵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95%를 내가 토지를 확보해야지 나머지 5%를 이것도 수용이 아니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건축도 매도 청구고요. 재개발은 수용이에요. 현금 청산시켜버릴 수 있어요. 더 세네. 엄청난 거예요. 재개발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75%도 달성하기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3분의 2는 사실 엄청난 거란 거죠. 그건 3분의 2 동의율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나는 공공직접 시행으로 가면 현금 청산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으로 간대. 그럼 나는 현금 청산인데 반대해야겠어. 해가지고 막 안 돼! 라고 하면서 입에 거품 물고서 반대를 해도 3분의 2가 동의하면 난 청산이에요. 이게 3분의 2라는 것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민주적인 절차는 있어요. 뭐 과반수의 이제 횡포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3분의 2 동의라는 그런 허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좀 구분하는 게 이게 여기 계속 구분할 게 많아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서 공공직접 시행자 방식이라는 얘기는 했었죠. 근데 이거는 도정법을 따라가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름 어렵죠. 이거는 뭐 중공업지역 역세권, 저층 노후 여기는 그냥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요. 여기는 노후도의 개념도 없고요. 그리고 동의율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그냥 갈 수 있어요. 동의율 자체가 원래 그 법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논밭들 토지 수용하려고 만든 법률이거든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얘기한 게 그래도 자체 허들로 원래 동의율 따위 필요 없지만 우리가 받아줄게 3분의 2는 공공이 멋대로 하진 않을게. 민간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는 줄게 라는 건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하면 괜찮은가 했더니 바로 다음 날에 뭐가 터졌죠? 서울역 앞에 뻥 터졌죠? 동자동. 네, 동자동. 자, 우리 서울역 쪽방촌이 터졌죠. 바로 2월 5일 날짜에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의 실체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제가 왜냐면 계속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게 그냥 겉에서 이게 공공이 간대라고 해버리면 너무 뭉뚱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도 현금 청산이에요? 라는 질문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게 용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공공 재개발이라고 해버리면 또 우리 기존에 공동시행자 방식도 그러면 이것도 현금 청산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구분 가는 건데 이사대책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게 공공주택 특별법이 도대체 뭐야? 하게 되는 거죠. 공공주택 특별법의 실체가 이번에 동자동에서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2월 5일 날짜로 변창훈 장관님 가가지고 시찰해버리고 여기 이대로 냅두면 안 되겠어. 우리 공공이 가야겠다 하면서 공공 출동해서 딱 구역 지정해놓고서 싹 다 현금 청산시켜버리겠습니다. 해버린 거잖아요. 쪽방촌. 네, 쪽방촌들.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건 이사대책은 또 달라요. 이사대책은 2월 4일 이후로 신규 매입분들은 현금 청산이잖아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기 동자동 건 같은 경우는 뭐냐? 그 전에 가지고 있었어도 싹 청산돼요. 왜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실거주자만 우선 공급권을 줘요. 거기에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만 우선 공급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안 했다. 참고로 지금 거기 서울역 쪽방촌에 실거주자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그렇습니까? 네. 90%는 뭐 솔직히 거기 누가 살겠어요. 그냥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90%는 실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럼 90%는 현금 청산이냐? 라고 했었을 때 1주택자라고 하면 그 쪽방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실거주 안 했어도 우선 공급권을 줄게. 근데 다주택자라고 하면 너는 현금 청산이야. 라는 거예요. 우아해요. 우아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이건 진짜 토지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역 쪽방촌 가보면 장난 아니에요. 막 사람들 막 플랜카드 막 싹 다 올려있고 빨간 걸로?
막 검고 빨고 빨갛고 막 자극적이해서 막 그냥 막 지금 뭐 거기 추진하던 사람은 막 거기 막 시청 찾아가고 막 국회 찾아가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뭐 이거는 결사반대, 제2의 용산 사태 터진다, 누구 죽는 꼴 보고 싶냐라고 하면서 그냥 입에 거품 물고서 반대해요. 당연하죠. 뭐 재산권 침해니까. 그러면 얘기는 해요. 이 현금 청산 당하면 우리가 재개발의 그 감정 가격이랑 약간 좀 달라요. 우리도 재개발은 우리가 조합원들의 비율을 나누기 위한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시세 감정이 아니라 그게 그 가치, 비율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낮게 감정평가해도 뭐 결국 그게 그건데 현금 청산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 감정을 해줘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시세는 아니란 거죠. 입주권을 받는 그 가치와 안 받는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빌라 시세는 쳐줄게 라고 해도 나는 아파트 받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빌라 시세 쳐주면 뭐하냐는 거죠. 뭐 빌라 시세도 내가 산 가격을 다 쳐주냐라는 것도 사실 그건 뚜껑을 까봐야겠죠. 뭐 장관님은 시세 쳐준대요. 뭐 장관님 말을 좀 믿어보세요. 아무튼 뭐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가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하고 정말 복잡해하고 하는 게 제가 쭉 지금 벌써 한 몇 분 얘기했죠? 1시간 동안 쭉 이야기했는데 개념들을 풀어가는 데만 해도 스텝별로 가야 우리가 이번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신문기사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신문기사만 보면 뭐야 뭐 그냥 실거주 안 하면 현금 청산이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소장님 일반 재개발도 지금 뭐 거주해야지 된다고요? 막 이러고 막 사람 자꾸 다 헷갈려요. 2년 거주 요건은 재건축은 생겼잖아요. 아직 명확하게 말하면 아직 안 생겼어요. 아직 도정법 통과 안 했거든요.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라서 이게 이번 3월 달에는 통과될 줄 알았는데 3월 달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정법 통과돼가지고 그러고서 새롭게 신규 조합 설립 인가하는 재건축들은 2년 실거주 안 하면 분양 신청 못한다. 즉 현금 청산이다 라는 얘기인데 재개발은 전혀 상관없는데도 사람들이 막 잘 모르니까 재개발 재건축 구분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또 실거주 안 하면 뭐 현금 청산이고 2월 4일 이후로 산 사람은 또 현금 청산이고 이게 다 사람들이 막 용어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기자들도 이게 주어가 명확하지 않게 쓴 기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이러면 우리 개념 정리도 쭉 됐죠? 네. 우리가 일반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이 있고 그리고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이 있죠. 이거는 둘로 나눠야 된다. 56 부동산 대책, 84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던 거는 공동시행자 방식이다. 그리고 이번에 24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건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네. 동자동에 우리 서울역 쪽방촌 지정한 거는 그냥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서 이거는 동의율 필요 없어요. 주민들 위사랑 필요 없거든요. 그냥 에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긴 지정하겠어 라고 하면 지정하는 건데 자 이렇게 개념 정리들이 쭉 되다 보면 이제부터 정말 무서운 세상들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 예정지들이 말 나오는 데들이 뭐 어디들 쭉 있어요. 근데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면 이사 대책 이후로 새롭게 매수한 사람들은 싹 다 현금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오는 거가 우리는 공공 직접 시행으로 안 갑니다. 우리는 공동시행자 방식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매수자들도 계속 들어와야 그리고 손바뀜도 좀 되고 원주민들 비율도 좀 줄어도 집값이 올라가야지 재개발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실 두 번째는 거기 아직도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들이 좀 많이 엮여 있는 분들도 많아서 팔려고 그러면 신축 빌라들은 싹 청산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있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현실은 좀 잘 모른다 치더라도 일단은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가요라고 말하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기자님들이랑도 이야기하다 보면 제 말에 대부분 많이들 공감을 해요. 뭐냐면 이 공동시행자 방식은 김은미 전 장관이 있었을 때 나왔었던 개념이고 변창훈 장관이 내가 딱 이제 실권 잡아가지고 출발한 게 직접 시행자 방식이에요. 직접 시행 방식을 아무도 신청 안 해. 그러면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실적했는데 실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적을 만들어야겠죠.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애초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신청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 공공재건축계랑 약간 느낌이 다르게 우리가 이거 아니면 갈 길이 없거든요. 인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지정을 안 해주잖아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안 해주니까 출발이 안 되니까 그래 공공이라도 우리 노브랜드 아파트라도 받자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시행 방식은 이전 장관이 했었던 건데 이제 이거는 애초에 서울시 답변도 그래요. 서울시도 이번에 2차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2차가 끝이에요. 3차는 기획이 없어요. 사람들이 3차 지정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3차는 애초에 서울시에다 물어보세요. 서울시에서는 2차 발표가 마지막이에요. 3차는 기획이 없어요. 그러면 2차 발표에서 된 곳은 가겠지만 2차 발표에서 쭉 다 떨어진 데들은 이제 공동 시행자 방식은 이제 앞으로 없단 거죠. 직접 시행으로밖에 안 갈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막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면 장관님께서 아니 직접 시행으로 가서 내가 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급이 늘었습니다라고 해야 면피가 살지 그냥 있으면 살겠어요? 그렇게 되면 와 이게 지금이야 이사 대책 나오고서 얼마 안 됐고 지금 빌라 거래량들이 지금 싹 얼어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겠지만 이게 2달, 3달, 6달, 1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사 대책 이후로 새롭게 매수한 사람들이 막 늘어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게 지금이야 논란이 되니까 사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안 하는구나 하면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공공직접 시행 방식으로 간대 라고 하면 나는 안전자에서 청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더 무서운 거. 여기보다 더 무서운 게 그렇게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해. 그러면 열중시하고 있다. 그냥. 변 장관님 갑자기 청와대에 끌려갔어. 지금 집값 잡아야 되는데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이제 다음 대선이 있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야 너 지금 장관 앉혀놨더니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쪽방촌을 또 지정하겠죠. 사실 서울역 쪽방촌이 처음이 아니에요. 영등포에도 쪽방촌 1년 전에 지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 1년 동안 지지부진해요. 왜냐? 그게 결사반대하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서울역 쪽방촌 지정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품 물고서 반대하고 있는데 근데 실적 만들려고 하면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강행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피바람 부는 거예요. 야 밀어 이러면 밀어. 토지 수용 이거잖아요. 토지 수용 말 그대로.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진짜 무서운 세상? 공공 앞에서는 희생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도 그때 경실련 그분 얘기했었던 거 보면서 북한은 할 수 있겠다. 북한은 하겠지만 그 중국도 안 하는 정책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저도 처음 듣고 이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저도 변호사님들 많이 알거든요.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그 법은 잘 몰라요 라고 해요. 왜냐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법이 지금 도심지에다 지정하러 만든 법이 아닌데 그걸 도심지에다가 지정한다는 게 이사대책이고 이거 서울역 쪽방촌은 애초에 이사대책과 별개로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또 이사대책이 잘 안 가면 그냥 쪽방촌 제2의 쪽방촌 제3의 쪽방촌 더 지정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지금 채팅창도 난리 아닌데 무섭다 뭐다 징글징글하다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세상들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임기 말이다 보니까 실적 내려고 어떤 짓을 또 나올지 그리고 변창훈 장관 이러고도 뭔가 집값이 안 잡히고 이러고도 막상 실적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또 참신한 무언가를 또 만들겠죠. 앞으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사대책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공부를 안 하면 내 재산이 박탈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위헌이 아니래요. 아무튼 우리가 시세대로 여러분들 빌라 가격들 현금 청산해주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데 위헌이고 아니고 나는 내 재산 갑자기 뺏기고 그걸로 어디 갈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세상이고 또 여기 어디가 될지 모른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막말로 중공업 지역이다 라고만 하면 중공업 지역만 피해서 살면 되거든요. 어떤 조건들이 있다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이게 안타까운 게 진짜 서민들한테 이게 치명적인 정책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도 저도 좀 사실 이런 얘기 계속하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죠. 빌라 안 좋다는 얘기하면 빌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각인 효과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인 거는 있지만 그러면서 빌라 안 그래도 제가 안 좋다 뭐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빌라들은 이러이러한 점들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빌라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있죠. 누구나 다 돈 많으면 당연히 아파트 가고 싶죠. 그것도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 가고 싶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 한남동에 있는 고급 빌라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빌라는 진짜 흔히 말하는 썩빌. 필로티 있는 빌라. 그쵸. 주차 되게 힘든 빌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 좋아서 사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울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직장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살고, 그래도 전세로 있기보다는,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빌라 소액으로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빌라 현금 청산해버리면서, 너 이거 가지고 떠나. 해버리면, 그 지역 일대를 현금 청산, 예를 들어 시세 반영 100% 다 해줬다고 칠게요. 해줘도, 그럼 내가 보상받으면, 우리 상기신도시가 똑같거든요. 상기신도시 토지 보상하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 돈 가지고 농지 못 산다라는 거죠. 내가 100평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농사 지으려 했더니, 여기 보상금 다 쏟아지는 인근 땅값 다 올라가고 어디 가요? 이 돈으로? 라고 묻잖아요. 그것처럼 내 빌라를 딱 섹터 딱 구획해가지고 여기 만제곱미터를 갖다가 토지 그냥 싹 가져갔다. 현금청산 싹 시켰다. 라고 하면 나도 어딘가 살아야 되니까 그 옆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주 수요대 생기니까 전세 가격도 다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갈 데가 없단 거예요. 이게 시세대로 다 반영을 해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거주지가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서민들한테는 치명적인 정책이 이번 대책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살 때 다주택자 되지 말란 거죠. 너 그러면 너가 빌라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발 예정지 살 거면 너 그럼 그거 한 채만 사. 다주택자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어? 아니면 실거주 않으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야 이거 무서워서 사겠냐라는 거죠. 혹은 진짜 내가 거기 살 거면 그렇게만 살아. 얘기 나오니까 이게 지금 현재 빌라 시장의 진짜 폭풍 같은 정책들 들어보면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니까 되게 무서운 거고 제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맨날 댓글 달려요. 소장님 최근에 매매 계약 썼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사 대책 전에 계약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 이거 매수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하면 그냥 거품 물고 반대하세요. 왜냐면 난 청산이니까. 혹시 쪽방촌 사례 거기서 댓글 달리는 것들 보면 저도 그렇게 지정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을 때 거기 실거주하기는 어려우면 다른 주택들은 없으면 돼요. 그런 내가 다주택자면 자녀한테 증여하고 자녀 세대 분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규제가 나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꼼수밖에 못 찾게 되는.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이걸 되짚어보면 투자자든 투자할 수는 다 있단 말이에요. 나 다주택자 아니면 되네? 쪽방촌 사례처럼 그렇게 돼도 나 다주택자 아니면 받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은 또 못 들어가고 진짜 빌라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빌라 무서워서 못 사고 그러니까 투기꾼들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또 할 수 있겠네? 하는 거고. 빌라를 팔고 옮겨야 되는 거냐 아니면 빌라를 사도 되는 거냐 이제 그 질문이 가장 빈번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빌라 사려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빌라를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사 대책 이후로 가잖아요. 네. 1순위 명심하는 게 오히려 쪽방촌 사례로 가면 내가 무주택자 그거밖에 없다든가 1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라더라도 실거주를 하면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쪽방촌 사례로 가는 게 아니라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면 2021년 2월 4일 이후로 신규 계약 체결하는 주택들은 현금 청산이에요. 그러면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게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해야겠다가 첫 번째. 머리띠 둘러야 되겠다. 머리띠 들려요. 내 재산권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쵸. 그냥 그거를 갖다가 어디 조합원들이 그래도 실제로 사례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노후도 안 맞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애초에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은 노후도 개념도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재개발 가능성 아무것도 없는데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갈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재산권 지키려면 반대해야 되지. 내가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동의하라고 하고 좋다 하니까 나도 아파트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거기서 난 청산 대상자인데 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받으면, 그러니까 찬성을 안 하는 거는 기본이고, 가서 깽판 치고, 안 돼! 해야지. 그리고 시청 가서 반대하고, 시위하고, 1인 시위하고, 그렇게 해야 내 재산권을 지키는 거지. 그거 안 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러고 두 번째. 지금, 그러고 빌라 자체를 살려고 하면, 그때 우리 후링이 TV에서 빌라 안 좋다는 얘기만 했지, 어떤 빌라를 사라, 이런 얘기 했었나요? 네, 못했죠, 그때. 시간. 그렇죠.
빌라를 만약에 투자해야겠다. 진짜 내가 뭐 소액이에요. 뭐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고 재개발 투자하려고 하면 뭐 기본 3억대, 4억대는 있어야지 투자 가능해요. 그 3, 4억도 저 멀리 있는 데들이지 뭐 서울은 뭐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재개발인데 뭐 2억을 투자한다, 1억을 투자한다 다 예정지들이거든요. 그런 데들은 쉽지 않아요. 뭐 일단 쉽지 않다가 첫 번째인데 제가 일전에 뭐 부동산 플래닛 이렇게 화면 보여주셨던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뭐 해서 노후도 체크하는 거, 뭐 전체 3분의 2의 노후도가 충족해야 되고 연면적 60% 노후도를 충족하면 재개발 도정법상 갈 수 있다. 이 부분 얘기했었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는 30년 이상,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이런 애들은 20년이 넘어가야 노후도를 충족한 거다. 진짜 엄밀하게 보려면 19년차 이하로 봐야 되고 그래도 통상 빌라들이 많고 벽돌조가 많기 때문에 19년차 이하로 봤을 때 막 부동산 플랜에서 봤을 때 10%는 지역들은 피해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빌라가 올라가는 빌라들은 그 몇 억씩 뛰었어요. 그런 데들의 특징이 노후도가 맞는 데들. 뭐 빌라 뭐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노후도 안 맞는 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내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조금 뭐 시뻘건 데들을 찾아가라. 뭐 이 정도 첫 번째. 그거는 내가 개발 가능성을 보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근데 솔직히 노후도 맞는 데들은 서울 되게 비싸요. 서울도 노후도 좀 제대로 충족한 데들 2억 다 넘어가거든요. 2, 3억 들어가요. 아니 내가 빌라를 뭐 돈이 없어서 한 건데 오히려 2, 3억이면 아파트 뭐 메인은 안 돼도 조금 뭐 서울도 서브 있는 데들은 2, 3억이면 갭 투자 가능해요. 네. 그러면 빌라를 굳이 2, 3억으로 뭐 그게 뭐 노후도를 충족했단 말에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그 동네는 사람 살 동네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거주도 못해. 그런 동네인데 이거를 이건 뭐 좀 그래 라고 하고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뭐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라는데 노후도 안 맞아요. 그런데 5천만 원짜리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뉴타운 지역들 뭐 예를 들어 광명 뉴타운이다, 부가현 뉴타운이다, 노량진 뉴타운이다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그런 데들 인근에 있는 빌라들은 그나마 좀 괜찮다는 얘기들을 해요. 가장 1순위는 그 자체가 빌라로 있기보다는 아파트로 바뀌면 우리가 뭐 계속 노브랜드 아파트를 얘기했잖아요. 뭐 노브랜드 아파트면 어때요? 아파트를 받으면 되죠. 그게 제일 좋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빌라 그대로 있어도 그냥 주변이 다 빌라판이에요. 그것보다는 학교를 가도 빌라 친구들만 다니던 곳이랑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막 노량진 뉴타운 막 그냥 지어진 거예요. 뭐 여기 8,000세대 아파트 막 다 지어져요. 노량진 뉴타운 저 완공되면 한 33평 기준 한 20억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20억짜리 막 돼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뭐 거기는 학생들 가면 수준이 달라지고 애초에 그 노량진에 썼을 때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나요? 학원 네. 저 노량진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요? 반지하.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저는 네. 12년도쯤에 거기 살았었는데 와 여기 재개발 그 구역 너무 좋다. 입지가. 맞아요. 입지가 되게 좋아요. 네. 사람들 노량진 하면 우리 막 고시원들, 컵밥, 수산시장 뭐 이런 것만 떠오르잖아요. 막 고시원 막 이렇게 그 이미지가 별로 막 주거 지역의 이미지는 별로 아니에요. 학원가 이미지죠. 그렇죠. 뭐 별로 못 사는 동네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거기 아파트 싹 해서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우리가 옥수동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옥수동 지금 어때요? 가보질 않아가지고 뭔가 이미지 떠오르는 최근에. 거 있나요? 안 가봤다 하더라도. 언덕? 뭐 그쵸? 언덕 되게 심하죠? 언덕이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성동구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옥수동. 뭐 성수동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수동은 사실 서울숲역 해가지고 딱 이 서울숲이 있고 서울숲역 해서 이 라인만 비싸지 그 뒤쪽에 있는 데는 성동구 일반적인 데들보다도 싸요. 왜냐면 성수동은 아직도 좀 공업지역들 여기가 조금 많이 심란해요. 뭐 요즘 뭐 핫하다 뭐 카페거리가 어쩌고 얘기해도 많이 좀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데 옥수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막 진행되면서 아파트들이 싹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되게 비싸요. 33평이면 막 19억, 막 20억 막 이래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옥수동 하면 부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여기 옥수동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산동네 달동네였거든요. 서울의 달 촬영지였다고 하네요. 맞아요. 진짜 산동네 달동네예요. 우리가 막 느낌이 뭐냐면 드라마 보다 보면 왠지 막 씩씩한 청년? 뭐 청년 혹은 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막 이제 열심히 삶에 치여가지고 그래도 막 이제 힘들게 막 이제 조커에 나올 것 같은 계단 올라가서 이제 막 맥주 한 캔 까고서 막 이제 옥탑방에서 하면서 막 이제 한강 내려다보면서 내 집은 왜 없을까 그래도 뭐 희망을 갖고 살자 막 이런 동네가 옥수동이었거든요. 그런 느낌? 진짜 고바이고 제가 지금 옥수동 살고 있는데 그 재개발된 곳이에요. 제가 있는 동이 제일 높은 쪽에 있는 동이거든요. 역에서 보면 그게 금호역인데 금호역에서 되게 가까워 보여요. 수평 투영 면적으로 보면
금방 뭐 1, 2분 만에 갈 만한 거리인데 제가 그게 역까지 가는데 8분 걸려요. 걸어서 못 가요. 애초에 단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지 여기 평지 있고 그 다음 단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고 그 다음에 똥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또 걸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3번 타야 갈 수 있게 집이 되어 있어요. 말은 역세권이지 역세권이 아닌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강남 사람들 경사진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옥수동이다. 바로 금호역, 옥수역, 압구정역. 동호대교 건너서 바로 강남 압구정. 이거거든요. 자녀한테 솔직히 돈이 많으면 압구정 한 채 그냥 딱딱 사주면 좋겠지만 솔직히 압구정이 50억도 하잖아요. 어떻게 사줘요? 그러니까 그냥 옥수동 싸 보인다. 뭐 10몇 억? 뭐 괜찮은데? 하면서 사주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 가면 차들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저는 소나타 끌고 다니고 있는데 옆에는 죄다 막 슈퍼카들 있고 막 이제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옥수동이 있는데 제가 이 옥수동 얘기를 왜 했냐? 이미지가 바뀌었다. 있지가 않는다. 그러면 옥수동에 아파트만 있을까요? 빌라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옥수동에 빌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디 사세요? 라고 했었을 때 반포동 사는 사람들은 반포동 산다라고 하지 서초구 살아요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거의 100% 아닙니까? 맞아요. 심하면 저 아크로 리버파크 살아요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보긴 했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거 좀 오바다 그거는. 근데 뭐 그거는 조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동을 얘기해요. 나 압구정동 살아요, 청담동 살아요, 반포동 살아요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나는 서초구 카테고리에 묶이기 싫다라는 거고 강남구 카테고리에 묶이기 싫다라는 거고 우리 위례 사는 사람들도 위례 살아요라고 하지 그렇죠. 우리가 뭐 성남 살아요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위례 내부에서도 막 팝을 내냐. 우리가 성남 위례냐, 우리가 막 송파 위례냐,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막 그게 막 사람들이 막 그거 되게 민감해요. 분당 사는 사람들도 분당이라고 얘기하지. 뭐 절대 그런 거에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민감한데 똑같이 옥수동 살아요. 옥수동에 뭐 빌라를 사는지 어떨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옥수동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은데 사네? 라고 말하고 또 옥수동 거 빌라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보내도 거긴 다 아파트 막 그냥 10몇 억씩 하는 아파트 주민들 막 그리고 전세만 하더라도 막 10억 다 넘어가거든요. 거기 있는 자녀들이 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바의 핵심이 뭐냐? 진짜 빌라를 꼭 사야겠다. 개발호재 이거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너무 뭐 노후도에다 잘못하면 뭐 현금 청산당하고 이거 너무 싫다라고 하면 그냥 재개발 지역 근처에 있는 빌라. 근처. 그쵸. 예를 들어 뭐 청량리다. 뭐 동대문구 청량리면 아직도 솔직히 이미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청량리가 개발호재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청량리도 보면 전농 다심 뉴타운, 이문이경 뉴타운, 재기 4구역, 5구역, 뭐 청량리 6, 7, 8구역, 뭐 용도 5구역, 6구역 재개발 판이에요. 그냥 10년 지나가면 우리가 성동구도 10년 전에는 솔직히 거주 지역으로서 그렇게 가치가 높았던 데가 아니에요. 근데 성동구가 지금은 무시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마용성의 한 축이잖아요. 좀 동대문구도 10년 지나가면 재개발돼 아파트 쭉쭉쭉 들어서고 나면 가격대가 장난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청량리도 동대문구도 그냥 빌라들 모여있는 데들 말고 재개발 지역 인근에 있는데 이문이경 뉴타운 묶인 데는 너무 비싸니까 이문이경 뉴타운도 들어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7억은 들어가야 돼요. 뭐 청량리 가려면 8억 들고 가야 돼요. 7, 8억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 뭐 아무것도 아닌 빌라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길 바로 건너편에 신축 아파트 들어서면 바로 앞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그 빌라만 쭉 있었던 것보다 그 상권들도 생기잖아요. 막 신축 아파트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막 쫙 대로변에 싹 생기면 편의시설 다 들어가고 거주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문동, 휘경동 하면 사람들 느낌이 어때요? 거기 되게 저도 막 조금 그런데? 조금 그렇죠. 네, 조금. 왜냐면 되게 청량리는 조금 안 그런데 이문동, 휘경동은 이미지에 되게 안 좋은 게 저도 이제 투자자들이랑 상담 많이 하다 보면 거기 대학교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뭐 외대, 고대, 뭐 또 서울시립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고대는 동대문구는 아니에요. 근데 좀 인근에 있죠. 뭐 그리고 뭐 경희대 유명 대학교들 다 있고 솔직히 돈 많이 번 사람도 투자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동네를 알거든. 그 동네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 이문동이 아직도 서울에서 도시가스 안 들어오고 연탄 떼던 동네가 이문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부터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애초에 제가
옥수동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달라져요. 우리 왕십리는 뭐 이미지 좋았나요? 근데 왕십리 뉴턴 가격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지역이 아니라 바뀌는 거를 보는 게 우리가 재개발의 힘인데, 사실 재개발 가면 너무 좋겠지만 돈이 안 되면 재개발 옆에 있는 빌라를 사도 거주 환경이 달라진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적어도 실패하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너무 빌라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막 제가 막 빌라 혐오자가 돼버려서, 저 김재경 소장은 부르주아의 앞잡이래 가지고 저 아파트 뭐 성애자 해가지고 막 재개발만 좋다고 아파트만 좋다고. 아니 그게 사실 투자하면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투자하기 제일 쉬운 상품이 재개발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론 재개발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아파트도 잘 모르는데 빌라 투자는 더 어렵단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오해하지 마세요 했던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돈이 좀 있으세요. 뭐 10개까지는 있지 않을까. 10장. 10장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개발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서울 내에서. 드디어 재개발 얘기. 이제 저희가 그때 시간 없어갖고 못했잖아요. 재개발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또 댓글 달리겠다. 네. 오늘 이제 이 클립부터 올라가면 다른 뒤에 앞에 영상 안 보고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은 쟤 또 재개발 좋다라고 하네? 뭐 이럴 수 있겠는데, 뭐 사실인데 어떡해요. 왜 좋죠? 자, 재개발은 전 진짜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자체가,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안전해요. 안전하다라고 하면 조금 의문이 들 거예요. 물음표. 재개발하면 어렵고 복잡하고 뭐 입주권도 막 터지고 뭐 실제 현금 청산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제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투자 수익 계산하기가 너무 확실하고 너무 안전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면 후랭이 TV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예.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향성을 보니까 앞으로 그래도 계속 올라갈 거는 같아. 그리고 뭐 좀 떨어질 것 같아도 다른 데는 몰라도 서울 아파트는 괜찮을 것 같아.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아파트가 올라갈 거는 같은데 이게 방향성이잖아요. 저도 이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제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얼마가 올라갑니다 얘기는 못해요. 앞으로 이렇게 막 공급을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인구 구조가 어떻고 돈을 이렇게 풀고 다주택자 규제하고 그럼 똘똘한 채로 계속적으로 돈이 쏠리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솔직히 제가 저희 집안은 솔직히 적폐 집안이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런데 그만 사야지 하면서 작년에도 하나 더 사고 막 작년 12월 달에 등기 하나 또 치고 막 그랬는데, 저희는 실전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떨어질 것 같으면 사겠어요? 그쵸. 솔직히 저희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알았으면 사실 더 샀죠. 안 그래요? 막 사채를 더 써가지고 막 그냥 이자 막 1억씩 내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몇백 올라가는데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뛸 줄 알았었으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안 샀겠어요. 그렇죠. 뭐 주식도 뭐 그때 막 그렇게 무너질 때 뭐 다 샀지 않겠어요. 막 삼성전자 가지야 했었어야죠. 막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자니 많이 올랐던 거죠. 솔직히 이거는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막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쟤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정상이냐? 이거 뭐 소득 뭐 아직도 올라간대. 쟤는 뭐 계속 올라간대. 뭐 무슨 뭐 압구정 뭐 100억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도 좀 아이러니 하거든요.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솔직히 저는 되게 심플하게 경기 전망하거든요. 그때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딱 두 가지 얘기했죠. 공급량이 너무 많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 대체 투자처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간다가 첫 번째. 근데 주택수로 규제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똘똘한 채로 몰린다로 얘기했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근데 전문가분들마다 쟁점들을 뭐 보는 포인트들이 다르죠. 어떤 전문가님은 인구 구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전문가님은 직장, 교통, 뭐 학군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쭉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3년 전이랑 지금이랑 서울의 일자리가 뭐 엄청 늘었나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슨 교통이 뭐 엄청나게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뭐 솔직히 뭐 3년 전인 지금이랑 뭐 경기는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뭐 그렇게 뭐 좋아질 게 있나요? 오히려 막 상권들은 지금 코로나 돌아서 다 아작나고 있고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이렇게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건 솔직히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방향성이란 거를 저 보고 있는데 이게 방향성은 맞는데 사실 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있어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포도 20억
막 성동구도 20억, 뭐 용산 좀 더 비싸죠. 근데 막 지금 강남, 우리가 잠실은 막 25억 막 넘어가고, 반포 35억 하고, 압구정 막 요즘 뭐 얼마예요? 막 40, 50 뭐 이러잖아요. 야, 그러면 이게 우리 집 1, 2억 올라간 거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막상 따져보면 되게 좀 그렇거든요. 지금 저기 노원구도 무시할 게 못 돼요. 노원구 뭐 상계 4구역, 상계 센트럴 푸르지오? 여기가 33평이 10억이 넘어갔거든요. 상계 주공 8단지, 포레는 노원. 뉴스에 많이 떴잖아요, 작년에. 왜냐면 보류지 입찰했을 때 33평형을 13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노원구도 신축 아파트 14억 시대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14억에 매수를 했어요. 14억에 샀는데 14억이면 한 얼마 정도 더 올라갈 거 예상했잖아요. 뭐 후레이님은 14억에 아파트를 샀으면 한 얼마 정도 더 올라가야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도 노원에 있는 14억짜리요? 네. 그래도 한 2, 3억은 더 가야. 2, 3억은 가요. 왜냐면 나도 취득세만 해도 몇 천만 원 됐고, 뭐 세금도 내고 있고, 우리가 뭐 2년 실거주에서 비과세 받으면 뭐, 이거 비과세 받아도 9억까지가 100% 비과세지, 9억 초과분은 또 세금 내거든요. 거주를 엄청 오래 해야 장특공 막 최대 80% 맞추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래도 2, 3억은 올라야, 그래도 뭐 좀 내가 사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노원구가 이제 17억이야. 그럼 마포가 지금 20억인데 얼마일까요? 25억? 25억? 그럼 마포가 25억이야. 그럼 잠실이 지금 25억이잖아요. 얼마 될까요? 30억. 30억. 잠실이 30억 되면 반포는 얼마일까요? 폭발. 반포 그럼 40억. 반포가 40억이면 압구정은? 5, 60억? 이제 이게 내 집 올라가는 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상급지는 얼마가 되느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네. 3년 동안 우리가 똘똘한 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강남은 어디 아파트인지 안 봐도 제가 모든 아파트를 어떻게 다 알아요. 진짜 유명한 데들 뭐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하임 뭐 이런 식으로 막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막 이렇게 막 대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뭐 아는 거지. 모든 아파트는 잘 모르는데 상담하다가 보니까 뭐 일원동에 있네요. 그러면 뭐 안 봐도 10억, 15억은 올랐겠네요. 뭐 3년 전에 샀으면. 실제로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강남이다라고 하면 10억, 15억 앉은 자리에서 올라갔고 마용성이다 7억, 10억 올라갔고 노도관 금광구라 하더라도 3억씩은 다 올랐어요. 격차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이 노원구인데 여기가 1, 2억 올라갈 거면 더 상급지는 얼마가 더 올라간다는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밑도 끝도 없어지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 이 대한민국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반포 100억 시대 막 압구정 100억 시대 연하요. 막 우스갯소리로 이게 뭐 비꼬는 건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간혹 막 압구정 100억 100 가지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런 시대가 되면 이게 돈이 아닌 단순히 털을 잡았더니 내가 이제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건데 그렇게 될 게 사실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뭐냐면 그럼 언제까지 올라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계속 못해도 5년 더 올라간다 봐요. 왜냐? 3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3년은 어디서 근거하냐면 공급량이 3년 동안 없어요. 바닥을 치거든요. 그냥 그거 3년 동안은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요인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3년 이후로는 뭐 누구라든지 뭐 지금 올라간다 말하시는 전문가님들도 3년 후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사도 3년 뒤에 떨어지면 조금 뭐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왜 저는 5년이라 말하냐면 저는 전망하는 가장 큰 틀을 두 가지로 봤잖아요.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 투자할 데가 없고 세금 규제인데 여기 경기가 솔직히 뭐 좋아질 것 같나요? 뭐 어려울 거예요. 계속 쉽지 않습니다 지금. 돈 계속 풀고 있죠. 국가 예산이 500조를 돌파하고 그러고서 작년에도 추경 막 무슨 3차 추경, 4차 추경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국가 예산 편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추경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돈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정치 얘기는 1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뭐 별로 정치 잘 몰라요. 근데 정치에 관심 없어도 현 정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다는 건 다들 알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유동성.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상담 받으시는 고액 자산가 분들 보다 보면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뭐 민주당 지지하고 뭐 보수 정당 지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재산은 지키자가 1번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1도 안 하는 게 어떻게 고객이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뭐 세간격 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가서 다 이제 저는 방향성, 정책들을 얘기하고 규정을 얘기해요. 그거를 따르냐 안 따르냐는 뭐 판단하기면 되는 건데 뭐 솔직히 뭐 강남주합하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고위공직자들, 네. 정치인들도 다 자기 살 국민들은 다 하잖아요. 네. 비서실장이든 뭐든 뭐 참모진들도 집 팔아라 하니까 사퇴하고 도곡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그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내 재산을 지키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왜 5년이냐? 지금 다음 정권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한 번 더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보수 쪽에 인물이 없어요. 이거는 보수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보수에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뽑아줄 사람이 없어요. 뽑아줄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보수 개판 치고 있잖아요. 뭐 그거는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대권 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한 번 더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플러스 5년이에요. 뭐 아직 임기 한 2년 남았죠? 1년? 1년 정도 남았나요? 아직 2년은 만 2년 안 남은 것 같고 뭐 한 1년? 그래서 1년 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그럼 뭐 거의 한 6년? 왜 이걸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저보다 뭐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뭐 도정법이라든지 뭐 부동산적인 지식 뭐 이쪽에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뭐 덜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뭐 조금 잘 모르시겠죠, 저보다. 근데 정치라든지 이쪽 분야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되게 좀 어리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치를 수없이 보시면 나오는 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막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들을 뭐 누구는 입법하려고 누구는 뭐 안 된다 막는다 해도 입법하기도 어려운데 법률을 폐지한 적 보신 적 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도 뭐 없어요. 입법하기도 어렵지만 만들었던 법을 없앤다? 없어요. 오히려 없어진 법들은 뭐 위헌 판결 돼가지고 혹은 헌법 부합치 판정을 받아서 수정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만 있지 법이 국회가 나서가지고 이 법을 없앤대. 근데 진짜 없애야 되는 법이 아니라 여야가 막 싸워. 그런데 막 날치기 이 법을 어떻게든 없애야겠어. 이건 악법이기 때문에 뜯어 고쳐야 돼.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법을 없애기가 어려운 거가 나오면 왜 없애기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입법을 본인들이 했잖아요. 본인이 폐기 처분한다는 거가 그 법에 동의한 삼성 국회의원, 사성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내 잘못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통법 뭐 이런 것들 막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그때 찬성표 던졌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다 얘기해도 막상 안 없애잖아요. 맞습니다. 뭐 결자해지를 안 한단 말이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자기가 온전하게 하기 어렵고 우리가 정치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저는 정책이 잘못됐던 얘기들 계속 해왔잖아요. 수요 억제 정책은 양극화를 불러온다가 핵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풀려고 해요. 풀려고 했더니 그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죠. 못 풀어요. 왜 못 푸냐? 이 정치인들도 이제 이걸 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올라갔구나. 똘똘한 한 채로 가기 때문에 강남 집값 이렇게 간 거구나.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버리면 굳이 압구정 한 채 50억을 쌓아둘 필요가 없죠. 뭐 반포에 우리가 35억 하고 있는데 반포에 빌라 되게 싼 것들 많거든요. 그 빌라 파시는 분들이 맨날 뭐라 하냐면 아파트 그 대지집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빌라 대지집은 이거 대지 8평 10평인데 되게 싸요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세금 규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빌라 8채 내가 다 사가지고 땅 다 싹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사실 싼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 안 사는 거지. 왜냐면 그 빌라 한 채를 최종 한 채로 안 만들 거니까. 그런데 그런 규제들 풀어버리면 사실 싼 데들 보이거든요. 굳이 반포에 35억 탈 필요 있나요? 서울도 찾아보면 싼 아파트들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하기보다도 여러 채 분산 투자 할 수 있죠. 서울 생각해보면 지방 되게 싼 데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 몰려나갈 거예요. 지방의 장은 진짜 그때 올 거고 실제로 우리가 지방의 장이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는 서울 엄청나게 올랐지만 서울 떨어질 때 지방은 그때 올라갔거든요. 다주택자 규제가 그때 없었잖아요. 지방으로 이제 지방의 장이 그때 온 거죠. 그것처럼 서울 다주택자 규제 풀면 서울은 오히려 진짜 초고가를 더 초고가로 받아줄 사람들이 굳이 없는 거죠. 굳이 그 집을 왜? 지방 싼 데 놀렸는데 투자 수익률도 거기 괜찮은데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상승률과 수익률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강남이 상승률은 되게 높아요. 우리 10억 올랐던 얘기 했잖아요. 근데 수익률로 따지면 서울 전체 25개구 중에서는 하위권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투자 금액이 높았으니까. 오히려 노원구, 제가 3억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 했지만 수익률로 따지면 좋죠. 노도관 금강구가 탑이에요. 왜냐? 3년 전에 5천만 원을 갭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3억 올라갔네? 600% 수익률이에요. 내가 3년 전에 5억으로 강남 사긴 쉽지 않았었지만 그때 잘 찾아보면 있긴 있었거든요. 갭 투자.
강남 한 채 하는 것보다 노원구 10채 사는 게 10채면 3억씩 올라 30억이잖아요. 그럼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세금 규제가 그걸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지방에 막 갭 투자 싹 해버리겠다. 지방으로 다 몰려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현 규제잖아요. 지방회장은 이후에 왜 자꾸 저보고 막 지방 안 좋다는 얘기 왜 계속해요? 이 다주택자 규제 풀리면 그때 갈 거예요. 라는 얘기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본론이 나오죠.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서울 집값이 진짜 초고가 주택들이 이제 더 받아줄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쏟아지고 지방 사람들 서울 많이 사거든요. 굳이 지방에 여러 채 가지고 있어보자 세금만 터지니까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서울 가는 거죠. 혹은 그 지방에서도 제일 좋은데 대전이면 우리 어디가 유명하죠? 둔산? 그렇죠. 우리가 하면서 우리 둔산도 그렇고 우리 수성구, 유성구 하면서 막 쭉 대전, 대구 그리고 부산이면 해운대 하면서 뭐 쭉 핵심 지역인 데들 있죠.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건 거죠. 우리 부산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부산도 사실 안 올라간 데도 되게 많아요. 그 지역에서 한 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이 다주택자 규제가 문제란 얘기들은 제가 수없이 많이 말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치인들이 풀면 그런 집값은 잡는데 이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현 정권에서 삽질해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왜냐?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진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걸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봤더니 야, 저 다주택 투기꾼들이 집값 다 올려놨더니 출구 전략 열어준다고. 집값 다 올려놓고 저 사람들 팔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욕이란 욕은 다 먹겠죠. 사실 이게 진짜 서민들한테는 다주택자 규제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 빌라 집값 많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 집값도 많이 억누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 서울 집값은 낮아지겠지만 지방이 이제 올라가면서 평균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겠죠. 돈이 열로 확 쏠리던 게 싹 풀리면서.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이 살 집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가능성들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어렵네요. 지금 정치. 그렇죠?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했다 그럼 플러스 5년. 그런데 만약에 보수 정권이 잡았다 하더라도 법을 통과해야 돼요. 국회는. 지금 현재 집권 다수당 민주당이 180석을 장악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라고 하면 뭐 정확하진 않고 이제 범여권들이 이제 180석 넘게 잡고 있는데 사실 국회 총선도 다음에 보수 정권이 확 잡아버릴까? 라고 생각하면 어렵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다주택자인데 소장님 이거 뭐 종부세 너 버티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좀 버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그냥 다주택자는 팔라고 저는 상담하다 보면 팔란 얘기 더 많이 하거든요. 이상한 주택들 싹 정리해라. 한 채로 가라.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가는 바뀌겠죠. 말했던 거죠. 10년, 20년 버티면 뭐 종부세, 양도세 바뀌겠죠. 근데 그동안 못 버티잖아요. 종부세율 당장 6월 1일부터 박 터지게 올라가고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 계속 올리잖아요. 네. 상담하다 보면 강남에서 그냥 고가주택들 들고 있는 사람들 제가 종부세 계산해달라 하면 한번 보니까 그냥 안 봐도 5천만 원 1억 내게 생긴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걸 그것도 매년 지나갈수록 과표 계속 올라가면서 세금 더 내고 이게 죽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 전까지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갈 정도로 세금이 장난 아니게 되는 건데 못 버틴다는 거죠. 그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집값은 일단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게 첫 번째. 서론이 길었습니다. 일단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방향성인 거지 얼마나 올라갈 건지 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폭까지는 제시를 정확히 못해요. 그럼 폭을 얼마나까지 보냐를 했었을 때 올라는 갔는데 1억밖에 안 올라갔어. 1억 밖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내 취득세 내고 하고 이런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사실 기회비용 생각해보면 특별히 남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1억 올라갈 것 같으면 사겠냐라는 거죠. 부동산을. 그러면 조금 기다리다가 딴 거 사든 부동산 말고 딴 거 투자를 하든 굳이 부동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개발이 좋은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이라는 게 나타나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현재 지금 신축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 해요. 15억이라고 했었을 때 15억에 사서 내가 지금 현재 가치에 사서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15억이 한 18억이 될 것 같은 거를 기대하고서 사는 거죠. 네. 그럼 3억이 올랐네 하면서 그렇게 보고서 사는 거지 3년, 5년, 8년 지나갔는데 15억 계속 그대로다. 그럼 안 사겠다가 첫 번째였잖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얘가 1원도 안 올라가도 돈을 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투자 금액은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하고 해서 3억 정도 냈다고 쳐요. 그래서 현재 총 매매 가격이 입주할 때 시점에 내가 한 8억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요. 좀 너무 싼가? 좀 더 높여볼까요? 한 5억 들어간
총 10억 들어가는 물건이 있어요. 네. 총 매가가 10억인데 인근 신축 아파트가 15억이야. 그러면 안 봐도 5억은 벌겠다가 눈에 보이겠죠. 이거는 이 신축 아파트가 1원도 안 올라가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5억 벌겠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재개발은 우리가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만 보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를 보고 가는 건데 재개발은 현재 가치로만 보더라도 얼마 되겠다가 보이는 거고, 그러면 아파트는 오히려 진짜 우리 폭락론자 분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진짜 떨어지면 어떡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폭락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떨어져도 얼마가 떨어지겠어요? 15억짜리가 떨어져 봤자 부동산만큼 하방 경직성이 심한 상품이 없거든요. 그렇죠. 떨어져, 예를 들어 3억이 떨어졌다 칠게요. 3억, 뭐 15억짜리에 샀는데 12억이 돼버렸어. 그럼 뭐 피눈물 나죠. 아, 내 피 같은 3억. 나 이것도 돈이 다 있어서 산 게 아니라 대출이자 막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 눈물 나. 그런데 재개발을 샀어요. 총매가가 10억이랬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무너져도 2억은 번단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2억만 벌겠어요? 이제 신축 아파트는 내가 되는 거죠. 지금의 신축은 기존 15억짜리 아파트인데 신축 아파트 타이틀을 옮겨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마포에서 제일 유명 아파트 마레프. 근데 요즘 마레프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있죠. 신촌그랑자이가 타이틀을 가져왔잖아요. 좋아. 신촌그랑자이가 훨씬 비싸요. 근데 마레프가 벌써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년 차 돼가거든요.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쵸. 시간 금방 가죠. 신촌그랑자이가 딱 입주하고 마포에 그 전에도 신촌그랑자이 전에도 막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뭐 공덕에도 있고 뭐 하고 했는데 걔네들은 마레프의 아성을 못 뛰어넘었어요. 왜냐? 단지 세대수라든지 초육세권이라든지 그 상징성을 못 뛰어넘었는데 신촌그랑자이는 세대수도 얘네들은 크고 그 초육세권이고 대단지고 이렇게다 보니까 대장 타이틀을 빼앗아 온 거죠. 그러면서 이미 신촌그랑자이가 여기 입주하기 몇 달 전부터 마레프 가격들이 그냥 치고 올라가면서 그냥 1억, 2억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솔직히 이 가격이랑 똑같다라는 거는 기본이에요. 솔직히 얘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들이 더 높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15억에 샀는데 1억 밖에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1억이 뭐 니집 A이름도 아니고 이 15억짜리가 16억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거 16억만 낸다는 생각하면 취득세도 뭐 몇 천만 원, 내가 여기다가 대출이자 내고 뭐 하고 뭐 재산세 내고 뭐 종부세 내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별로 뭐 그렇게 이득이 아닌데, 근데 오히려 이건 알파 값이란 거죠. 앞으로 경기 변화에 따른 올라가는 상승분은 알파 값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나는 이미 안전마진 5억 깔고 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한 2억이 올라갔네? 나 5억 벌 줄 알았는데 7억 벌어. 3억이 올랐네? 7억 벌 줄 알았는데 8억 벌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의 안전마진이 확실한 포인트 중 하나고, 또 재개발하면 사람들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네.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아니야라고 할 수 있어요. 10년, 12년 막 이렇게. 아니 뭐 재개발 당연히 아파트 받으려고 하는 거지. 오래 걸리면 안 돼. 사실 맞아요.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오래 걸려도 다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많이 오래 걸리는데 재개발 한번 보게 되면 어디가 있냐면 한남뉴타운. 한남뉴타운 솔직히 2000년대 초반부터 무슨 벌써 몇 년이에요? 20년이 20년. 제가 그래서 재개발은 딱 하나만 기억하라.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가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 게, 뭐 내가 재개발 전문가예요. 뭐 그러면 뭐 예정지 투자, 뭐 조합설립 인가 나도 뭐 여기 가도 되는데 70% 동의율 받았는데 이 5% 동의율 마저 모으는데 5년 걸린 데들도 있어요. 이게 동의율 75%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합설립 인가가 났으면 어쨌든 간다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요. 인허가 엄청 오래 걸려도 가긴 가요. 그런데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보면 뭐 8년 전에 조합설립 인가 난 구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8년 동안, 보통 솔직히 8년이면 입주해요. 조합설립 인가 나고서 뭐 사업시 인가까지 한 2년, 사업시 인가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한 2년, 관리처분 인가 나면 입주까지 뭐 한 4년 해서 8년이면 입주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남은 뭐 8년 동안 아직도 그 모양이야. 해도 우리가 집값은 얼마 올랐어요? 10억, 15억 올랐거든요. 왜? 반포가 10억, 10억 올랐으니까. 한남뉴타운은 반포 보면서 미래 가치를 보거든요. 반포가 35억이야? 그러면 우리도 완공되면 35억 하겠지? 그리고 더 비싸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남동은 압구정 사람들도 인정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재벌가 부촌들 살고 막 넘사벽 레벨이고, 한남동 하면 딱 갖는 그 이미지. 그 용산의 개발호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한강을 남향으로 보는. 너넨 북향이지 이런다면서. 그쵸. 너넨 그 북향이지. 그러니까 야 뭐야 우리 한강 남향으로 본다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남동 되게 좋죠. 그러니까 그냥 35억 넘어갈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35억도
솔직하게 말했을 때 10년 전에도 여기 35억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반포가 그 가격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반포가 35억 하니까 아, 한남동도 35억 하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포 가격이 올라가면 한남뉴타운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 값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완공되면 이게 우리가 비교 대상 단지 보면서 안전마진 잡고 있는데 이 안전마진은 완공될 때까지 쭉 올라가겠죠. 사업시 인가하면서 올라가고 뭐 관리처분 인가하면서 올라가고 뭐 착공하면 올라가고 뭐 일반 분양하면 올라가고 쭉 단계들 걸칠 때마다 올라가는데 그게 멈춰있다 하더라도 한남뉴타운 보면 몇 년 동안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데도 있어요. 그래도 몇 억씩 뛰죠. 사람들 보면 미쳤어 거품이하지만 반포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값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냥 재개발은 이렇게 올라가는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업성이 좀 잘 나오고 빠르게 비교적 빠르게 추진이 되려면 좀 이게 상승장 분위기를 좀 탈 때 사는 게 좋지 않냐. 하락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하락장에서는 이제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뭐 지금이야 상승장이니까 뭐 일반 분양도 잘 되고 뭐 그런데 하락장인에는 뭐 미분양도 뜨고 우리 많잖아요. 우리 불과 2014년도만 해도 미분양 수두룩했어요. 알아보세요. 우리 그 유명한 아파트도 미분양도 막 장난 아니고 할인 분양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조합원들도 막 분담금 한 3억 예상했는데 미분양 할인 분양 하다 보니까 막 분담금 막 1억씩 더 내고 몇 천만 원 더 내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손해 봤느냐? 아니죠. 그래도 말했잖아요. 제가 그 공공재개발 왜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해요? 빌라로 있는 것보다 아파트가 좋으니까. 아파트 완공돼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은 안 됐다 하더라도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그 신축 아파트 지금 그때는 다 아파트 가격들이 다 떨어지는 장이었잖아요. 15억짜리 아파트가 막 12억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조합 분양가니 다 납부해도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분담금을 내가 3억 낼 줄 알았는데 4억 냈어. 막 피눈물 나죠. 막 이 조합 막 이거 막 장이 안 좋고 막 그럼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야 너가 이 돈이면 된다며 했는데 막 그 생각보다 분담금 더 나온 거잖아요. 사업성이 무너지면서. 그래도 그냥 신축 아파트 그냥 산 것보다는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실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또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난 걸 가란 거예요. 왜냐면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지금 막 투입된 곳 비용들도 많고 뭐 하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막 그냥 쌈박질 하든 막 비대위들 생겨서 뭐 우리 하지 말자 뭐 해도 그래도 간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정지들은 그때 다 무너졌죠. 왜냐면 동의율이 안 거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정지들은 지금 바람 타면서 움직이지만 바람 꺼지면 그냥 훅 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빌라 투자할 때 제가 안전하게 가려면 솔직히 뉴타운 인근 거기는 사실 실패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정지는 사실 노후도 이거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맞췄다 하더라도 그게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때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뭐 그때도 영상 찍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가지고 아파트가 완성되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바람은 솔직히 몇 년 동안은 이게 계속 갈 거거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지금 뭐 규제가 이래저래 막 가면서 오히려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번 이사 대책의 현금 청산이 또 벗어나니까. 그런데 가로주택도 솔직히 동의율만 걷고서 막 그게 뭐 그 물건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원주민들 동의율 안 늘어나고. 네. 그러면 바람 타고서 움직이다가 팔고 떠나는 거죠. 던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6월 1일이 넘어가면 이제 진검승부가 될 수도 있다. 진짜 막 지방에 되도 않는 투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갈 때 2년 넘게 보유할 사람들 없거든요. 지금 단기 양도세율 40% 다 던지고 갈 거지. 6월 1일 넘어가면 단기 양도세율 뭐 이제 70% 60% 이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끌고 갈 사람들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빌라도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투자보다는 쉬운 투자 해라. 그냥 이게 그런 거고 빌라 투자도 특히 예정지 할 거면 진짜 잘 알아보고 해라. 그냥 그 부동산 사장님들은 다 된다죠. 여기가 뭐 안 될 수가 없어 항상. 그 확답은 안 하지만 뭐 그게 되겠죠. 그리고 막 솔직히 그래서 제가 돈 있으면 멀쩡한 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2억 투자로 뭐 예정지 이런 거 하기보다는 1억 신용대출 더 땡기세요라고 얘기를 더 해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이후 더 좋은데 확실한데 안전한데 가야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확실하고 안전하고 특히 내가 초보자다 내가 재개발 투자 처음 한다 그럼 조합 설립 인가는 뭐 사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올라가거든요. 뭐 머리 아픈 거는 있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상승장이 됐든 이제 뭐 한 상승장이 6년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뭐 2년 후 4년 후에 들어가도 충분히 그 다음에 그렇죠. 하락장이 오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뭐 하락장에 와도 I don't care. 뭐 이제 하락장 때 거의 몇 년간 멈춰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지지부진. 그렇죠. 몇 년 동안 막 지지부진하고 비대위들 막 해가지고 뭐 우리가 사업시 인가는 진작에 났는데 관리 처분 인가까지 몇 년 걸리는 조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또 사업 좋아지니까 막 비대위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빨리 이제 우리도 그때 반대해서 현금 청산 대상자인데 부가인 뉴타운이 그렇잖아요. 뭐 진짜 뭐 사업시 인가 뭐 분양 신청까지 쫙쫙쫙 가서 관리 처분 인가까지 금방 갈 수 있었는데 비대위들이 막 거품 물고서 하고서 막 빨간 깃발 꽂고 막 그러다가 이제 와서 좀 좋으니까 나 현금 청산 말고 좀 조합원으로 받아줘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합에서 에이, 그래 쟤네들 받아주고 빨리 가자 라고 하니까 이제 조합원들도 좋아가지고 막 왜냐면 이게 다 강용훈 대표님 영상 저속한 표현하면 뭐 이게 뭐 개삐 뭐 이랬잖아요. 뭐 이제 국민들은 뭐 아무튼 뭐 멍멍이 꿀꿀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조합원들 다 똑같아요. 그때 비대위들이 지금은 뭐 하자라고 하고 지금 재개발 해제 지역들도 우리 공공재개발 지정해주세요. 다시 구역 지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비대위들 있었던 사람들이 해제하고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 떼돈 벌고 있거든. 우리도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건 다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때 막 다 해제해주세요. 막 그 사람들이 솔직히 서울시장이 박원순이 좀 막 간 거는 있어도 그래도 그냥 멋대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주민 동의율 30% 받아가지고 해제 신청 다 한 거거든요. 그런 건데 멋대로 한 건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다 결국 상황이 다른 건데 그래도 이렇게 봤었을 때 오래 걸려도 결국은 입주하고 우리 왕십 뉴타운 센트라스 같은 경우도 또 좀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왕십 뉴타운 하면 1기 시범 뉴타운이고 1기 시범 뉴타운 중에서 유일한 도심 뉴타운이에요. 아파트 가격도 되게 비싸거든요. 지금 33평형 가격이 뭐 18억, 19억 막 이래요. 근데 여기가 5만 가지 스토리들은 다 있었죠. 왕십 뉴타운 1, 2, 3구역이 있는데 3구역이 제일 위치가 좋아요. 보면 역에서 가깝고 규모도 제일 크고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재개발하면 나타나는 비하인드 스토리 다 나왔죠. 비대위 나타나서 막 소송전 나타나서 조합도 패소하고 뭐 조합장이 뭐 무슨 비리가 있었니 해서 검찰 수사 받다가 뭐 자살도 하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이주 철거하다가 조합이 소송 걸려서 멈추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 이주비 막 나가니까. 근데 그런 것도 나타나고 막 왕십 뉴타운 1구역 2구역 줄줄이 막 미분양 뜨고 막 할인 분양하고 하면서 막 조합원들이 막 1구역 2구역은 텐질이거든요. 원래 3구역도 텐질로 가야 되는데 센트라스로 간 이유가 텐질로 묶이면 미분양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센트라스로 아예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간 건데 그런 식으로까지 가면서 막 5만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았어도 우여곡절 끝에 입주하면서 가격 쫙 올라가잖아요. 사업이 지연된다라는 거를 너무 꼭 단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 왕십 뉴타운 1구역, 2구역, 3구역 얘기했었던 것처럼 1구역, 2구역은 사업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 분양했거든요. 그때 다 미분양 뜨고 할인 분양하고 그러니까 조합원들 막 추가 분담금 막 많이 나오고 했는데 왕십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15년도 3월 달에 분양을 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막 그때만 해도 막 경기가 좋아질 느낌에서 그때도 워낙 대규모 분양이다 보니 그때도 다 분양가 막 비싸다 미분양 뜬다 했는데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33평 분양가 6억이었어요. 지금 얼마라고요? 18억, 19억 6억에 분양했는데 야 그때 잡았어야 됐죠. 저희는 그때 잡았는데 더 잡을 걸 더 잡을 걸 하면서 막 그때도 많이 잡았다 생각해서 더 잡을 걸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그때 경쟁률이 몇이었는지 알아요? 한 자릿수 경쟁률이었어요. 2015년도 초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청약 막 미분양 뜬다, 막 저거 집값 떨어진다, 고품이다, 5만 가지 또 2015년도 때 또 뭐 했어요? 막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마네, 막 이런 얘기 찾아보세요. 그때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무슨 부동산 떨어진다, 그 개거품이다, 막 이랬죠.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에 분양이 붐이 되면서 막 분양가 그때부터 막 1억씩 막 뛰어도 막 다 완판하고 막 그때 이후로 100대 1, 막 무슨 200대 1 경쟁률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생각하면 와 이게 왕십 뉴타운 한 자릿수 경쟁률 우리 청약홈 가면 기록 다 있어요. 그러고 뭐 더 웃긴 거 40평 때는 1대1이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보통 경쟁률이라고 하면 1순위 경쟁률을 말하잖아요. 네. 1순위 경쟁률은 1대 0.6? 아마 제 기억은 1대 0.6인가 0.7인가 그래요. 넣은 사람 다 받았고요. 2순위까지 갔어요. 2순위까지 가서 간신히
1대1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그냥 넣은 사람 다 봤던 거예요. 그냥 다 거저 다 가져가라 이건 건데, 근데 그 40평대도 분야가 되게 쌌죠. 뭐 한 8억? 7, 8억 이랬는데 지금 가격이 지금 다 20몇 억씩 올라가 버렸으니까, 야,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쌌다, 그때 받을 걸 청약, 왜 그랬을까 내가 하지만, 근데 그거는 결국 지나고 나면 그런 건데, 이 얘기가 결국 그때 시점은 다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좀 왕십 뉴턴도 분양을 되게 싸게 했지만 비리율이 왕십 뉴턴 상구역이 50%까지 무너진다 뭐다 이야기했었어도, 그래도 이게 회복을 해가지고 8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쭉 올라갔는데, 우리가 다른 구역들 왕십 뉴턴 1구역 2구역 빨리 입주하는 게 속도가 정답은 아니란 거예요. 분양 신장이 진짜 안 좋을 때 괜히 어거지로 분양해가지고 분양 망치는 것보다 그냥 그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분양시장 좋아지면 그때 분양해도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재개발 10년, 15년, 20년 걸리면 조합장들 막 돈 엄청 타가고 막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 재개발에서 비용 중 70%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주철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주비 들어가면서부터 금융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착공하게 되면 건축 비용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전체 비용이 70%가 다 들어가요. 그냥 솔직히 조합장 급여 하는 것도 없이 돈 받아가면 그냥 아깝긴 한데, 그래도 1, 2년 기다렸다가 그냥 가는 게 낫지. 분양의 장을 때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 조금 늦게 입주하면 어때요? 그리고 수령 좀 싸게 분양해서 분담금 몇 천만 원 더 내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신축 아파트 다른 애들보단 싸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재개발 투자는 진짜 확실한 투자다. 단 입주권 여부는 좀 많이 복잡하니까 이게 쉬운 투자는 아니에요. 쉬운 투자는 아니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방도 똑같아요. 지방도 부산이라든지 애초에 재개발이 엉뚱한 곳에서 재개발하지 않아요.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구도심을 재개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이다, 대구다, 부산이다, 여기도 재개발도 많거든요. 애초에 원도심이고, 그러면 우리가 신축 아파트들 가격대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거라서 일단 내가 싸게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 쪽 재개발들보다 보면 서울 재개발들만 아무리 못해도 4억씩 들어가고 막 그러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쵸. 근데 지방 쪽은 그래도 2억, 경기도권역만 하더라도 2, 3억으로 갈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당장 인천만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나고 속도 생각보다 빠른데 투자금액 낮은 데들 많아요. 좀 대신 멀면 멀수록 약간 좀 경기가 꼬꾸라졌을 때 하락의 폭이 좀 심할 수는 있죠. 그리고 꼬꾸라지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물릴 수가 있다라는 점들은 있는데,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중심지 오는 게 좋긴 하죠. 결국 그거야. 내 돈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지방이고 어디고 재개발들은 일단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다, 조합 내부적으로 뭔가 엄청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잘 공부해보면 좋아요.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재개발을 메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장님도 있고 구만수 박사님도 있고 강영 대표님도 하셨던 것 같고, 돈을 못 번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재개발을 메인으로 하셨던 분들은 돈을 다 잘 버셨던,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고. 강용 대표님도 재개발 지겨워라고 해도 그냥 그래도 돈이 얼마나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판을 어쨌든 다 이렇게 투자를 두루두루 해봤는데, 재개발하고 토지 투자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직 체험도 못 해본 상품이라서 두 가지는. 토지 투자는 저도 안 해봐서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재개발은 한번 해보세요.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강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지방 소도시 관처 앞둔 곳이 주변 신축 시세만큼 나옵니다. 이건 혹시 거품인가요? 이제 안전마진 계산할 때 총매가가 거의 인근 신축 아파트랑 별반 차이 없는 데들 있어요. 있죠. 서울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하면 그 조합원들이 되게 싫어할 거니까 어디라고 말은 안 할게요. 네. 안전마진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근데 그게 안전마진 계산할 때 바로 옆에 있는 게 사실 비교 대상으로 적절치 못한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사례를 얘기하겠다. 안 좋은 사례를 얘기하기보다는. 노량진 뉴타운 총매가가 지금 현재 거의 14억, 15억 이러거든요. 노량진에 보면 장승백에 여기 상도파크 자이가 있어요. 네. 상도파크 자이가 14억, 15억이에요. 그럼 안전마진 없는 거죠. 이거 안전마진이 0인데? 이게 거품이네. 노량진 개거품이다. 이게 비싸다. 투자금융도 지금 일산구역 가려면 한 현금 10억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 뭐야 라고 하는데, 노량진의 비교 대상은 노량진 거기 상도파크 자이가 아니라 흑석 뉴타운이죠. 흑석 뉴타운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흑석 7구역이 아크루 리버하임인데,
거기 가격이 지금 20억이죠. 20억 넘어갔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흑석 뉴타운 자체가 아직 완성도 안 된 게 흑석이죠. 아직 9구역, 3구역, 11구역 진행 중인데 뭐 아직도 흑석 뉴타운 가보면 심란해요. 아직 그 동네. 그런데도 지금 뭐 흑석 하는데 여기 다 완성되면 그때 진짜 흑석이거든요. 아크릴 리버하임 가격 얼마 하겠어요? 25억, 30억 가겠죠? 그러면 거기 봐서 보면 노량진 못해도 20억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비교군 선택이 아마 잘못된 경우들도 있고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총매가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데 그 돈을 주고 산 이유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비교군 선택지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일단 1번. 근데 만약에 진짜 비교군 선택지가 아무리 봐도 걔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요즘 특히 지방 중소도시 가면 신축만 올라요. 똘똘한 치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그래도 광역시급들은 구축도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상급지 신축 아파트 많이 올라가죠. 우리 수성구, 유성구, 뭐 해운대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갖다 쭉 올라가는데 뭐 좀 더 지방 중소도시급들로 가게 되면 그냥 신축 아파트만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얘가 신축이 되면 뛰어 올라가는 것들, 신축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 잡기가 좀 어렵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신축에 그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재개발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지방 쪽 재개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재개발 추진했다라는 것 자체가 원도심이고 구도심이고 원래 원도심 자체가 여기서 가까웠거나 원래 전통적인 상권이라든지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었던 데들이 많아요. 거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금 지금은 이쪽에서 딴 데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얘네가 신축 아파트 들어서면 다시 넘어올 가능성들도 있는 입지인 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제가 뭐 확답을 못하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보면 뭐 총매가가 설령 비슷하다 하더라도 갈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그런 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서울은 그냥 내가 신축 아파트 가고 싶어서 그래도 그냥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게 바로 옆에 진짜 이건 비교 대상이 제가 봐도 비교 대상이 딱 걔인데 총매가랑 신축 아파트 또 거의 똔똔인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역 실제로 거론하면 이제 욕을 먹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전마진이란 게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걔보다는 더 비싸질 거란 얘기. 훨씬 새 거니까. 그렇죠. 내가 훨씬 새 거고 내가 입주할 때쯤 되면 얘는 이제 5년차, 7년차, 8년차 이렇게 되고 얘도 여기서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장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가격일 거예요. 제가 정확한 입지 분석은 해봐야 알겠지만 그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숫자 계산을 많이 하니까 똑같은 투자 금액이랑 솔직히 다른 데 가겠죠, 저는. 그렇죠. 안전마진 높은 데 쪽으로 막 찾아가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가 아닌 이상은 안전마진 높은 쪽, 투자 금액 대비 수익 높은데 이런 식으로 뭐 상급지, 왜냐면 상급지인 게 이제 알파 값들이 다르죠. 안전마진 자체는 요즘 광명이 되게 안전마진 자체는 수도권에서 봤을 때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뭐 알파 값이 뭐 다르잖아요. 광명이 나중에 3억 뛰면 상급지는 더 뛰겠죠. 뭐 예를 들어 광명 안전마진 한 3억 잡고 있는데 이문이경 뉴타운도 안전마진 3억 봐요. 한 이문이경 뉴타운 7억 투자 금액 7, 8억 들어가는데 광명은 지금 뭐 관천 안 되는데 5억씩 들어가요. 뭐 이제 광명 4구역 뭐 이런 데는 뭐 한 4억 들어가요. 그러면 4억 5억 들어가서 안전마진 3억이고 저기는 7, 8억 들어갔는데 안전마진 4.5억이고 당연히 광명이 난 거 아니야? 광명 사고 싶다. 광명이 좋습니다. 근데 알파 값이 다르죠. 여기서 다른 점은 그래도 이문이경 사람들이 들어가는 청량리 개발호재 다르고 광명이 한 1, 2억 올라갈 정도로 그러면 동대문구는 얼마가 더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상급지 결국 다 돈에 맞춰서 되게 과학적으로 가격대들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바보가 아니다, 시장은. 네,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그 돈인 이유가 있다. 재개발 지역 저 노원구 상계뉴타운도 투자 금액 4억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딱 견적 나오는 거죠. 용산에 뭐 재개발 된대. 근데 3억을 투자할 수 있대. 그러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야. 정상이 아닌 거야. 아니 당연히 용산에 개발호재가 얼마나 많은데 용산에 빌라 해서 아파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거품 물고 내가 빌라 사야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 가격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재개발은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좋다. 그렇죠. 올랐지만 특히 더 올라갈 거는 같아도 부동산 사야겠지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알아보시면 좋고요. 입주권 여부는 진짜 어려워요.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할 거면 진짜 전문가 통해서 해라. 사실 우리가 재개발만 얘기했었으면 사실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사 부동산 대책이 그렇다고 한쪽 귀로 흘려드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법률이니까 예. 그래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은 다르다. 뭐 현금 청산 민간 재개발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사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지역들, 기존에 멀쩡한 신축 아파트들의 희소성들은 더 높아지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초보자라고 하면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해서 들어가면 정말 안전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워낙 높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인 여유, 결국 내가 시간에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으실 때 재개발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어려워요. 쉽다고는 안 합니다. 네. 이제 입주권 여부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잘못 사면 현금 청산 당하고 하니까 꼭 하나만 넣어주실 거는 꼭 재개발 매매 계약서 쓸 때 우리 특약에다가 입주권 예를 들어 노량진이다. 노량진 1구역 조합원 입주권 매매 계약임 을 특약에다 꼭 요구하세요. 그렇게 해야 부동산 사장님이 나중에 딴소리를 못해요. 나중에 입주권이 안 나왔을 때 너가 사고 싶다 해서 사줬지 나가 입주권 나온다는 얘기 한마디라도 했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웃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 청산 가면 물론 소송 걸면 이겨요. 근데 너무 마음고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명확해요. 그냥 소송 걸면 이겨요. 그런데도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이 뭐 좀 지불 능력이 있느냐는 또 별개니까 뭐 재산 가치 좀 있어 보이시는 좀 돈 많은 사장님 잘 찾아가시고 잘 챙겨야 되겠다 그 조건. 재산 좀 있으신 분들 찾아가시고 그리고 일단은 부동산 특히 재개발은 가능하면 전문가 찾아가서 이제 입주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뭐 내가 피 같은 돈 들어가는 현금 청산 당하면 뼈 아프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때 입주권 한번 또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